자, 이번에 나갈 진도는 광합성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88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광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을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하면서 광합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유기물에 저장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봤더니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는 그 엽록체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엽록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엽록체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리고 얘의 구조는 이중막 구조를 가지더라.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쪽 공간에 틸라코이드가 쌓여서 그라나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는데 틸라코이드는 이렇게 동전 모양의 구조물이 탑을 쌓아서 이런 그라나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있겠죠. 근데 두 개만 그려볼게요. 그라나를. 그리고 그라나가 아닌 부분, 여기 바깥 부분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스트로마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는 세포질과 같이 어떤 성분들로 가득 차여져 있는 기질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엽록체 부분을 안쪽 부분을 그게 그라나와 스트로마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슷한 8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비슷한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세포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식물세포를 보게 되면은 되게 여러 가지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큐티클이라고 하는 방수층이 일단 제일 바깥쪽, 이거 잎을 봤을 때, 식물의 잎을 봤을 때 큐티클이라고 하는 방수층이 있고 그 밑에는 표피조직, 식물세포를 보호해주는, 식물체를 보호해주는 조직이죠. 그래서 표피조직이 있고 그 아랫부분에 엽록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기본 조직들이 있었어요. 유조직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얘네들을 뜯어서 봤더니 구조를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은 양의 엽록체가 분포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엽록체 하나를 또 확인을 이제 확대를 해서 아마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겠죠. 단면 구조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단면 구조니까 TEM으로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겠지. 어쨌든 이 엽록체의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틸라코이드들이 쌓여져 있어서 그라나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 각각의 조그마한 구조물을 틸라코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요 틸라코이드를 확대를 해서 봤더니 틸라코이드 막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틸라코이드 막들에 되게 여러 가지 단백질들과 색소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틸라코이드 막과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광합성 색소입니다. 89쪽 아랫부분에 광합성 색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광합성 색소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입니다. 자,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 에너지가 빛 에너지였는데 빛 에너지는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색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소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아까 봤었던 이 틸라코이드 막에 이렇게 색소들이 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를 하더라. 그럼 그 색소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나오는 색소가 엽록소 A, 그리고 엽록소 B, C, D,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 이렇게 대표적인 색소들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관계 반응 중심 색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반응 중심 색소라고 나와 있고 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광합성에서의 반응의 중심이 되는 색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 중심 색소로 엽록소 A는 사용이 되는데요. 이 반응 중심 색소로 사용이 될 때는 엽록소 A가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쌍을 이루어서 중심부에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엽록소 A라고 하는 거는 반응 중심 색소일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이제 보조 색소로서의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엽록소 B, C, D 같은 경우에는 B, C, D가 하나의 그 색소라는 게 아니라 엽록소 B, 엽록소 C, 엽록소 D 이제 각각 따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엽록소 B, C, D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를 하고요. 빛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보조 색소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가 담당을 하고 보조 색소의 역할을 하는 게 얘네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로티노이드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적색과 황색을 띠는 뭐 카로틴, 잔토필 등을 포함을 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물과 녹조류에서 발견이 됩니다. 얘도 역시 보조 색소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 엽록소의 손상을 막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화학적인 특징인데 얘네들이 이제 강광 상황, 그러니까 강한 빛일 때 얘네들이 이제 광 보호의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요. 광 보호라고 해요. 강한 빛에서 빛을 소산시켜주면서 이제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카로티노이드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카로티노이드의 그 색소 같은 경우에 이제 단풍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 요 엽록소 같은 애들은 금방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저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방 파괴가 되는데 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온에 강하기 때문에 가을 같은 이런 저온 상황일 때 얘네들만 남아서 초록색이었던 엽록소들이 파괴가 되고 이 적색과 황색을 띠는 얘네들이 남아서 단풍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지금 엽록소 A, B, C, D, 카로티노이드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범주화를 시켜서 광합성 색소를 나누어 보게 되자면 이제 광합성 색소는 크게 반응 중심 색소와 보조 색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반응 중심 색소, 보조 색소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색소들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빛이 이 색소들 광합성 색소의 특징은 무엇을 하는 게 특징이냐면 빛을 흡수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빛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근데 빛이 처음 들어올 때 처음부터 반응 중심 색소를 이렇게 땅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 색소에 먼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빛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반응 중심 색소에다가 이 빛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빛을 흡수하는 거는 보조 색소들이 흡수를 하고 빛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반응 중심 색소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조 색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안테나 색소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테나 색소, 여러분들 안테나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뭐 안테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있는 거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제 모아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에다가 에너지를 모아주게 되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처럼 요 안테나 색소, 보조 색소 같은 경우에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전달해서 결국에는 반응 중심 색소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 중심 색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엽록소 A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엽록소 A가 쌍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하자면 엽록소 A가 이제 쌍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보조 색소로는 엽록소 A 그리고 B, C, D 카로티노이드 계 색소 애들도 다 요 보조 색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반응 중심 색소로도 작용을 하고 보조 색소로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89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90쪽에 있는 내용, 그 생각해보기에 나와 있는 요 비슷한 그래프 나와 있죠?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파장과 광합성 색소입니다. 이제 광합성 색소별로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광합성 색소는 주로 어떤 빛을 흡수를 하게 되느냐? 가시 광선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흡수하게 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각각의 어떤 애들을 흡수를 하게 되느냐.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 그 90쪽에 교과서에는 또 나와 있어요. 흰 색깔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흰 색깔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 엽록소 A 같은 경우에는 청자색광을 이제 잘 흡수를 하죠. 400
450 정도의 빛을 흡수를 하고 또 650 정도의 빛을 흡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엽록소 B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부근에서 제일 피크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엽록소 A와 엽록소 B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엽록소 A가 조금 더 양 끝에 위치를 하고 엽록소 B가 안쪽에, 얘보다 좀 더 안쪽에 이렇게 그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라는 거. 이걸 뚫어놨을 때 이거 기억이랑 니은 이런 식으로 뚫어놨을 때 각각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이 흡수하는 파장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엽록소 A와 엽록소 B는 대부분 녹색광들을 흡수를 잘 못하고 있죠. 그죠? 청자색광 그리고 적색광에서만 흡수가 잘 되고 녹색광 여기 500 부근에 있는 빛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잎의 색깔, 식물체의 색깔이 보통 엽록소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녹색은 다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녹색으로 식물체의 색깔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분들도 많이 흡수를 하지만 녹색 부분을 좀 더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색광 그리고 이제 녹색광 부분들을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이 많이 흡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쪽 그래프가 뭐라고 써 있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이냐? 광합성 색소가 빛을 흡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의 빛을 어떤 파장에서 흡수를 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스펙트럼이고요. 그렇다면 작용 스펙트럼이 무엇이냐? 작용 스펙트럼은요.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거야. 속도.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 그래프가 작용 스펙트럼이더라. 그래서 가장 피크가 높은, 즉 광합성 속도가 높은 지점이 청자색광과 빨간 색깔, 적색광에서 광합성 속도가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지금 엽록소 A와 엽록소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의 빛을, 녹색광의 빛을 흡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의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보조색소다. 보조색소가 흡수를 해주는 요 파장의 빛이다. 그래서 보조색소에는 아까 말했던 카로티노이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엽록소 B, C, D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이 흡수를 해주면서 여기에서도 이 녹색광에서도 이렇게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문제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엽록소 A와 B는 각각 어떤 색깔의 빛을 주로 흡수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엽록소 A는 청자색광과 적색의 빛을, 엽록소 B는 청자색광과 적황색의 빛을 주로,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을 주로 흡수를 하게 되겠죠. 가 나를 비교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흡수한 스펙트럼이랑 작용 스펙트럼이랑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소의 작용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하므로 엽록소가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주로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거 보게 되면은 엽록소가 거의 흡수하지 않는 파장의 빛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녹색광 부근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왜 그런다 그랬어? 보조색소가 있기 때문에, 보조색소가 이 녹색광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90쪽 왼쪽 아래쪽에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하나 작게 나와 있는데 1883년에 독일의 식물학자 엥겔만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분산된 빛을 핵함에 비추었더니 핵함 주변의 세균 분포를 관찰해서 어느 파장의 빛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프리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냥 빛이 파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즈노츠 파단부 파장별로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나누어진 걸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처리를 했냐면 핵함을 넣어줬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친구들이 핵함이에요. 핵함이 뭐냐면 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체예요.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어떤 기체였니? 산소, 그쵸? O2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한 곳에 산소가 많이 분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세균을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세균은 호기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부분에 이 호기성 세균이 분포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세균들이 바로 호기성 세균인데 얘네들이 분포하는 파장이 어디였더라? 400에서 450, 650에서 700, 즉 청자색광과 그리고 적색광에서 세균이 많이 관찰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세균이 많이 관찰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산소가 많이 분포를 한다. 즉 산소가 많이 분포한다는 건 여기서 광합성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엥겔만의 실험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자색광과 적색광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러한 그런 광합성 색소가 어떻게 발견이 되게 되었느냐. 그래서 광합성 색소라는 게 여러 개의 색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엽록소 A,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이렇게 다양한 색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의 색소로 보여 있던 애들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법으로 전개를 시켜가지고 이 색소들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광합성 색소를 이제 분리를 하는, 추출을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색소를 추출을 하려면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 잎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그려봤어요. 잎이에요, 잎. 뭐 시금치 잎이나 뭐 여러 가지 잎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잎을 이 막자 사발에다가 넣고 이렇게 막 빻아줘요. 그래서 빻아준 다음에 빻아주게 되면 여기에서 색소 추출액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색소 추출액, 이제 초록 색깔 용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액을 이제 얇은 이렇게 종이 막, 이거를 TLC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TLC가 영어로 이제 얇은 막을 의미하는 그런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얇은 막에다가 이 추출액을 이제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색소 추출액을, 용액을 찍어주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색소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분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개액, 톨루엔과 같은 전개액에다가 담궈주게 되는데요. 전개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액이 아니라 전개액을 이렇게 담궈주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색소 원점을 전개액에다가 담궈버리면 안 돼요. 이 전개액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이 그 친화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거거든. 여러 개의 색소들이 모여있는 요 색소 원점에서 색소들이 분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만약에 요 전개액에다가 요 색소 원점을 담궈버리게 되면 그냥 막 이렇게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색소 원점을 좀 더 위에다가 찍어 놓고 전개액에다가 담가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개액이 요 종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분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집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름종이 같은 거 있잖아. 거름종이 같은 거에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딱 찍어 놓고 한 곳에다가 찍어 놓고 아세톤 같은 거에다가 담그게 되면은 이렇게 색소가 분리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험을 집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실험 결과 실제 여기 원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여러 개의 색소들이 드디어 분리가 된 걸 원점으로부터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액이 용매 전선까지, 즉 전개액이 끝까지 여기 지금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의 색소를 여기다가 찍어 놓고요. 그걸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지된 색소들이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볼 수가 있고요. 용매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개액이 끝까지 전개가 된 그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색소들별로 전개율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 전개율이 무엇이냐, 얼만큼 전개가 잘 되느냐, 전개율이 높냐 낮냐, 요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간 거리를 이제 그 전개율이라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율이 가장 큰 게 여기서는 카로틴이 되겠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분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잔토필, 그 다음에 엽록소 A, 그 다음에 엽록소 B. 그래서 카잔 아빠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카잔 아빠, 요 순서대로 전개율이 되더라.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전개율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는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 즉 여기까지, 요 거리가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각 색소까지의 거리가 이제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개율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엽록소 B,
엽록소 B의 전개율을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3.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율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요 전개율과 관련되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전개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요. 그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에 뭐가 있느냐. 전개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개액에 대한 색소의 용해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색소 기준으로 해서 전개액에 대해서 용해도가 크다. 자, 여기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섞이냐? 잘 섞이면 잘 섞일수록 더 잘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전개액이 갈 때 같이 따라서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이 있냐면 이 TLC판 용지죠, 용지. 전개 용지에 대한 흡착력이 작을수록 전개율이 좋아요. 만약에 요 TLC판에 자꾸 부착하고 싶어. 이 친화도가 높아. TLC판이랑 색소랑 TLC판이랑 흡착력이 좋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이 TLC판에 머무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흡착력이 작고 이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는 클수록 전개율이 커지게 된다. 요거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